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6장에서 교실과 종교 공동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문학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이다.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여기서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죠. 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 이야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인문학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네. 우리가 인문학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오다가 네. 최근에 와서는 사실 인문학이 굉장히 죽었었잖아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인문학을 부활시키는 운동이 지금 이제 조금씩 살아나서 인문학을 뭐 배우는 인문학 교실도 여러 군데서 이제 만들고 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인문대생들이 졸업생들이 취직이 거의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어렵고 사실은 이제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네. 졸업하면서 취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는 반면에 네. 인문학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좋은 대학을 뭐 스카이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안 그렇다는 것 같던데. 미국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인문학을 꼭 했어야 되나? 이걸 꼭 자녀한테 이걸 시켰어야 되나? 막 이런 사실 후회도 많이 되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문학이 그래도 소중하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인문학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내면의 결정을 이제 오늘 이따가 나올 텐데 자신이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교사의 얘기를 내 안에서 어떤 소리를 하는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문학이 없으면 사실은 부당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정치가들이 그냥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그냥 답안을 만약에 A라고 제시했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A가 맞나 보다 A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독재 권력이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파쇼 집단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인문학적인 공부가 이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 이런 마음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나는 그게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생각하는 농부는 내 윗 상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땅에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이렇게 비추는 거 표현하는 거 네. 이런 것이 인문학적인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면에서 인문학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비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며 독실한 믿음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네. 즉 불확실성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관용의 경계를 긋고 다시 긋도록 강요하면서까지 우리의 이해와 연민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네. 이러한 자기 구축을 통해서 복합성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개인이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서 형성되고 곧바로 굴복하지 않는 개인, 강제에 저항하고 모든 형태의 조작과 선동에 맞서는 개인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우리가 민주적 가치라 부르는 것을 전달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색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자기 그 생각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자기의 네. 이제 주장이 또 생기고 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민 권력을 창출해야 된다 그렇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또 보시면서 네, 여기서 이제 6장에서 저는 또 영혼의 살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태자 놓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 내 안에 어떤 어둠의 힘이 있어가지고 내 신념이나 내 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거는 잘못됐어 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뭐 토의하고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나랑은 틀린 사람이야,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그 지워버린다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아예 그냥 태자를 탁 놔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나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버리는 게 바로 영혼의 살인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혼의 살인이다. 영혼의 살인이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요런 부분이 약간 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고 갈등될 때 그렇죠. 파커 팔머는 계속 그 긴장을 끌어안고 새로운 창조적인 길로 나아가라. 창조적인 관계로 가라.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고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말을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기가 쉬운데 그것을 그렇죠. 영혼의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살인시키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좀 반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하고도 같은데요. 아마 미국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어른들이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주고 너희들은 그냥 성취의 의무만 있어. 성취해야 돼. 공부해 열심히 해서 학업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성취의 책임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18살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너네는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너네가 이제 투표도 하고 너네가 결정하고 이 사회의 이익을 담당해야지 막 이렇게 갑자기 어른 대접을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주입식 교육 이렇게 그런 교육만 계속 받다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너희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결정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몰아붙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의 잘못된 현실 교육의 현실을 이렇게 찝어줬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다니던 때의 중고등학교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교육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 현장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대로 하려면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답 주는 거는 쉬운데 그렇죠. 본인이 각자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종교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뭐, 믿으세요. 말씀 따라 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는 어떤 도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자기 성찰하게끔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인도하면 교리나 경전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찰적인 크리스찬들을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따라해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지 추종자 집단. 그걸 만드는지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이 삶의 이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해서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이 하기 들어요. 어렵고요. 저는 더 거기에서 부분에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네. 그렇게 지도자가 서로 지금 이제 신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찰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그 종교 자기의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제 옆에서 돕는 그런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네. 이미 그 성도들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그렇게 앞으로 어떤 신앙의 길을 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질문거리를 던지지 말고 답을 당신은 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그걸 갖다 나한테 질문을 해? 오히려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요는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한 그렇죠. 책임.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의 형편은 이제 그런 경우가 오히려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적인 거는 그거지만 이상만 또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가는 그 현실과 부딪혀서 오히려 그 이상이 조금도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서 목회를 못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좁혀가면서 그 지도자가 정말로 더 지혜롭게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일반 그 사람들보다 뭐 정말 10발자국이나 앞서서 가면은 힘들고 맞아요. 정말로 한 발자국만 앞서서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설득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 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른 그 지도자의 생각하면 될 것 자세가 같아요. 이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뭐 네.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밥 주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게 네. 하면서 네, 네. 조금씩 네. 스텝 바이 스텝. 네. 근데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자라야 되는데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간극이 크면 네. 성도들도 어려워하니까 네. 좀 뭐라 그러죠? 한 스텝. 그래서 떠나가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참 그만두죠. 어려워요. 딴 교회로 가버리죠. 참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그 인내심과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내만 해서 참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호락호락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한테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또,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지도자를 따라가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말이 신뢰가 가.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또 보여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 성서에도 보면 그 환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깊은 환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직하고 열린 대화가 네. 교회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논쟁적이고 고통스러운 시사 쟁점을 둘러싼 치유와 시민연합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식사를 함께 할 때 거기에 네. 담긴 침묵의 언어는 이렇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할 능력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 거를 그동안 돌아보면 사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만 잘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입만 살았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 씨앗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잖아요. 뭐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강의하시고 우리는 그냥 공부해서 시험 문제 시험 풀면 되고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 토론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 많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고등부 때 뭐 다닐 때 보면 토요 집회라는 것도 있어서 토요일 날 가서 우리끼리 중학생들끼리 뭐 3분 스피치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뭐 그냥 각자 3분씩 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모여서 같이 뭐 의논에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같이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토론의 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밥 먹으라 그러면 나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싫지만 그래도 밥을 함께 먹기 시작한다는 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러우니까요. 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식탁은. 예. 혹시 6장 더 나누실 거 있으시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더 종교 집단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런 이제 마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와,